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요즘 처가랑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제 친구가 그래도 어른인데 좋게 타일러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헛소리를 하길래 제 삶을 한번 이렇게 조언해보고자 보내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좋게 말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나마 제가 신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20대 때부터 재테크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재테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돈 흐름을 알아내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관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어렸을 적 금수저 마냥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도 월급을 크게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다니는 직장 특성이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연금도 나오는 직업이라 대출 같은 게 정말 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모아 저축해서는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더군요. 처음에는 재테크를 하기 위해 안 쓰고 안 먹고 해봤는데 겨우 안 먹고 안 쓰고 해봐야 모아지는 돈이 제가 만족할 만한 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최소한의 수준으로 쓰던 걸 줄이게 되니 삶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옷이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식사비라든지 그래도 제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심하던 중에 직장 선배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배웠던 게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불패의 나라라고 불리울 정도로 빚을 내서라도 잘만 사두면 몇 년만 지나도 정말 2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그때부터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틈만 나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질문하는 제가 기특했는지 본인이 공부했던 알짜배기 내용들까지 알려줬습니다. 그 선배도 저랑 월급도 비슷한데 부동산으로 이미 2억 이상이나 벌었던 상태였죠. 저는 생각해보면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약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확률이 로또라는 게 걸렸고 그 뒤로는 그 로또 받은 아파트를 잘 팔아서 그 돈으로 피를 주고 분양권을 구매해서 이득을 몇 천만 원씩 불려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건지 그렇게 피를 주고 집을 사다가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집을 세 채나 떠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아파트를 팔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잘 팔리지 않은 아파트만 2채가 추가되자 세금부터 관리비에 담보대출로 받은 어마어마한 빚까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엄청난 빚과 이자가 생기더군요. 그때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같은 업종 종사자였고 저랑 근무지가 다른 곳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근면 성실하다며 직장 동료가 소개시켜줬던 여자였죠. 사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빚과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던 때라 여자를 만날 때도 아니었는데 문득 지금 때가 아니라고 이런 타령만 하다가는 언제 이 빚을 다 갚고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해볼지 아득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아내는 참으로 단아한 느낌의 딱 현모양처 같은 스타일이었죠. 집안의 장녀로 자라나서 지금의 직업을 가지기까지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상적인 배우자라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적극적인 구애를 했으나 제 현재 상황이 데이트 비용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럽더군요.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 생활비가 데이트로 나가니까요. 그런 저의 기색을 느꼈는지 아내가 혹시 재정적인 문제가 있냐고 물었고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계산이 빨랐던 아내는 어떻게 그런 걸 다 계산해 보더니 제 월급만으로 그 빚을 다 갚는데 30년을 잡아주더군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만약 우리 둘이 갚으면 15년이면 집이 세 채 생기는 거 아니냐는 말에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어떤 여자가 연애 초기에 남자가 빚에 휩싸여서 데이트 비용도 없다는 말이 달가울까요? 물론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몇 억의 돈이 생기는 점은 있으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에게 감동을 받았고 아내는 그 이후로도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 빚을 갚기 위해 전세를 내놓기 위한 노력으로 알아보거나 저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매매를 알아보는 등 여러모로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근사한 데이트 한번 못 시켜줬는데 아내는 저에게 항상 밥을 사고 데이트 비용 또한 대신 내주며 저보고 말하길 절대 기죽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면 그때 다 갚으라고 말하면서 웃더군요.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 여자랑 결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귄 지 반년도 안 돼서 이런 마음 처음이라고 그때부터는 결혼하자고 졸랐고 아내는 그래도 1년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고 거절을 했으나 저희 간곡한 매달림 끝에 결국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런 여자를 만나서 앞으로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더군요. 아내는 제가 처가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 어머니가 사실 좀 성격이 괄괄하시고 장난이시니 걸러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 부모님이니 나름 신사 같은 이미지만 생각하고 갔는데 장모는 처음 본 날부터 진짜 무슨 뚜쟁이 아줌마 마냥 제 재산은 얼마고 실제 빚은 얼마고 집은 몇 채이고 부모님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더군요. 장모님이 하는 일은 마트 캐셔였어요. 솔직히 직업 비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저랑 아내가 하는 일이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사회적 지위도 있는 안정적인 직장인데도 저희보다 돈도 적게 버시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일 하시면서 저보고 글쎄 그 돈 벌어서 남편 구실은 제대로 하겠냐며 타박을 하시는데 저는 좀 어이가 없더군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장모님에게 말하길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장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하라는 소리냐고 말하고 싶었던 게 목 끝까지 나왔었지만 처음 뵙는 것도 있으니 일단 꾹 참았습니다. 아내는 또 살면서 장모님께 얼마나 쥐잡히듯이 살았는지 옆에서 별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집안은 근엄한 장인어른과 착한 딸인 제 아내 그리고 개념 없는 장모와 그 장모가 애지중지하는 처남이라는 분위기를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알게 되었었죠. 그 부분이 신경이 은근히 쓰였으나 아내는 정말 뭐 하나 빠질 데 없이 너무 좋았기에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잘난 것 하나 없는 망나니 놈인 처남은 자기 편만 드는 장모 때문에 제대로 망나니로 자라났고 혼자 스스로 성장한 아내는 장모와 처남의 돈줄이었더군요. 결혼하면서부터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는 말에 눈치를 챘었습니다. 그나마 없던 돈에서 제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밥 먹여주고 한 아내를 보니 당신 대체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제가 구박까지 했어요. 아내는 그래도 가족이라 거절 못했다는 말에 그럼 우리 결혼하고도 그럴 거냐고 하니까 선뜻 대답을 못하길래 그 부분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단판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장모가 한다는 소리가 제가 무능력해서 자기 딸의 돈을 탐낸다길래 그 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장모님이 무능력하셔서 열심히 자립해야 되는 딸의 돈 지금까지 탐내고 사셨으면 이제는 놓아주라고 했어요. 그 말에 아주 집안이 그냥 발칵 뒤집히며 난리가 났었지만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보며 장모가 말이 좀 지나쳤으니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장모와 처남에게는 더 이상 출가 외인인 아내의 돈을 탐하지 말라고 이 시간 이후부터 탐하는 순간 이 집구석의 모든 재산은 제 아내의 명의로 모두 돌리겠다고 말을 하니까 다들 불만투성이인 얼굴로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제 빚이 듬뿍 들어간 집도 있었지만 저희 본가에서는 1억 원을 지원해 주셨고 장인어른께서도 5천만 원이나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결혼식 다 하고 신혼집까지 차려서 잘 살았네요. 아내는 고맙다며 말을 했으나 이상하게 저는 불안했고 아내 명의로 된 카드 전부 해제하고 혹시나 몰라서 제 카드를 대신 주면서 아내 월급까지 전부 다 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 한 채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바꿔줬어요. 그 후로는 그 집부터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었죠. 저희가 사실 애도 없었기에 그저 돈만 벌면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큰 화제거리가 생겼어요. 바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겁니다. 세 채 중에 한 채가 크게 올라서 그 집 전셋값만으로도 나머지 담보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그러자 빚이 없어지자 이제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돈들이 역으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빚도 없어지니 저희 생활 수준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 더 이상 힘들게 살아야 할 이유 따위도 없었으니까요. 장인어른도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무턱대고 집을 세 채나 들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이제는 저에게 선견지명이었다며 사위가 잘 되니 든든하다며 저희 딸아이를 그렇게 이뻐하셨는데 장모랑 처남은 뭐가 그리 불만인지 자기 손녀이자 조카인데도 단 한 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본체 만체 하더군요.
저는 사위 노릇 제대로 했습니다. 명절이나 장모님 생신날 선물도 나름 제일 비싼 걸로 보냈고 저희 엄마보다 더 비싼 걸로 꼬박꼬박 챙겨줬었습니다. 아내도 그걸 알고 항상 내심 미안해했고요. 저희 부모님께는 장모의 성향을 말했더니 항상 장인어른보다 더 좋은 걸로 챙겨주라고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장모랑 저희 사이는 안 좋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장모님이 은근히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 집에 한번 들리라고 하더군요. 생각해 보십시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손녀가 태어나도 연락 한 번 없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엄마 마냥 제 몸을 극진히 걱정하며 날 잡고 자기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마냥 좋게 들리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불길한 의심부터 들어서 아내에게 말을 하자 아내 역시도 안색이 안 좋았지만 저희 둘 다 그 집에 갔었습니다. 그날 명절에도 못 받아본 사위상을 5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나 친한 척을 하며 우리 사위 고생이 참 많다는 둥 말들을 계속 돌려서 빙빙 하더군요. 분명히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본심을 감추고 저의 칭찬을 늘어놓던 장모가 슬슬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처남이 곧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남이 그 새색시한테 자기 집이 있다고 이미 큰 소리를 뻥뻥 쳐놨다더군요. 그런 말까지 들었을 때는 설마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 명의로 된 그 집을 처남 명의로 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팔 생각도 없을 테니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냐며 가족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전세로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말하니 장모는 아니라고 그냥 처남 명의로 달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지금 장모님, 이 말씀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니까 장모는 갑자기 기분이 팍 상했다는 표정을 짓더니 장모가 말하는데 그 웃음은 뭐냐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말 같은 이야기면 저도 진지하게 듣겠는데 제가 대체 왜 처남 결혼하는데 저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줘야 하냐고 되물으니 솔직히 그거 피땀 흘리지 않지 않았냐고 어쩌다 운 좋게 아파트값 올라서 대박 맞은 거면 도와줄 겸 줘도 되지 않냐며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와,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럴 마음 죽어도 없다고 앞으로 이런 걸로 부를 거면 2번 다시 부르지 말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고 아내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두고 보자는 장모와 처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결혼을 한다더군요. 그때부터 사실 좀 찜찜했었거든요. 저 허세 좋아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집도 없는데 결혼을 과연 어떻게 할까 해서요.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는 합의하지도 않았던 집이 처남 집이 갑자기 되어 있었고 새 며느리로 들어오기로 한 사람은 제 아내에게 형님 덕분에 좋은 집 얻어서 정말 감사하다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퍼부었습니다. 대체 뭘 믿고 이런 인간이랑 결혼하는지 모르겠는데 장모나 처남 둘 다 사기꾼이라고요. 그러자 상견례 자리는 정말 아주 개판 난리가 났었죠. 저는 신경 안 쓰고 연달아서 그대로 싹 다 말했어요. 사실 우리는 집 준다고 한 적도 전혀 없었고 자기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몰아가기로 저희가 집을 준에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쪽들도 지금 사기 당한 거고 우리도 사전에 전혀 동의한 적 없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게 사기꾼이지 아니면 누가 사기꾼이겠냐는 말에 상견례는 완전 파탄이 났습니다. 장모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놓고 대담하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보고 호로자식이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장인어른도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노발대발 했었죠. 결국 그날 상견례 싹 다 엎어지고 나서 처남이랑 예비 신부는 결혼식도 파토났고 장모랑 처남은 장인어른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도 장모와 처남에게서 제 아내한테 온갖 협박이 적힌 문자가 왔었고 전화까지 하길래 저는 아내 휴대폰까지 바꿔줬습니다. 그리고는 처남과 장모한테 한 번 더 이딴 식으로 연락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부모 자식 간의 연까지 끊어버리게 할 거라니까 그제서야 좀 잠잠해지더군요. 살다 어쩜 이런 인간들이 제 천사 같은 아내의 가족인지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아무것도 모르는 지인들입니다. 주변 지인들은 저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한테 그러면 되냐고 결혼식까지 파토내게 했냐면서 저한테 훈계를 하는데
너나 잘하시라고 말해줬네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할 때 만나서 연애했던 남자입니다. 전 남자친구랑은 대학 때부터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는 당시에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에 복학해서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으로 회사에 취직한 곳이 중소기업이었는데,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글쎄 악덕 사장이었던지라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밀리던 걸 그때 친구였던 전 남자친구가 해결해준다고 도와주면서 점차 친해지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희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도 아닌데 행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던 남자친구를 보며 걱정도 참 많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5급 공무원만 되면 저를 호강시켜주고 어쩌고 말하는데 저는 속으로 애초에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으면 저희 학교가 아니라 서울 소재의 명문대를 가지 않았을까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합격을 하겠다던 그 인간은 당연히 떡하니 쉽게 될 일이 없었고 졸업 후에도 그동안 공부한 게 너무 아깝다며 1년만 더하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처음 1년은 설득에 넘어갔고 그 다음 1년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넘어갔습니다. 집에 돈이 아예 없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제가 월급 받은 것 대부분을 남자친구의 교재비 등에 보태줬고 거의 매일같이 남자친구 집을 드나들며 밥 해주고 청소도 제가 대신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1년만 더 한다고 또 고집 부리길래 저는 더 이상 못한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행정고시가 아니라 7급을 보겠다고 하더군요. 4년을 넘게 공부했는데 7급 공무원 하나 못하겠냐고. 진짜 이번 딱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길래 저 역시 그래 4년이나 했는데 5급은 아니어도 7급은 붙겠지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또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지치는지 자취방 가면 TV 보고 놀고 있을 때도 많고 뜬금없이 저에게 여행이나 가자고 말하고 이러길래 저는 공부는 잘 되냐고 하니까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걱정 말라고 식은 죽 먹기라고 그냥 공부 안 하고 쳐도 합격 점수 커트라인 넘는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놈의 모습에 저는 안심이 되기는커녕 더욱 불안함이 커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합격 점수 커트라인에 걸리는 거면 언제든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방심하지 말고 100점을 맞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니 전 남자친구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야, 나 행시 치던 사람이야. 고작 7급도 못 풀겠어? 라며 버럭 성질을 내더군요. 자기를 무시했다며 그 이후로는 제 말을 더욱 안 듣고 놀고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해 시험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시험날 제가 시험 잘 봤냐는 말에 대충 뭐 보긴 했는데 이러더니 자신감 없는 대답에서 저는 이미 느꼈죠. 그리고는 전 남자친구는 저를 보며 또 이번에는 더도 말고 진짜 9급 시험을 보겠다. 그리고 바로 7급을 볼 거라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악 물고 조근조근 말했습니다. 이제 네 나이 벌써 27이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했더니 자기 학원에서는 30 넘어서도 이거 하는 사람들 아직 있다면서 저한테 자기보다 못한 재수생들을 비교하더군요. 그날 정말 전 남자친구와의 대화는 공무원 시험 접어라. 아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붙을 수 있다로 하루 종일 다투다가 끝내 남자친구의 똥꼬집에 너무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럼 그거 떨어지면 진짜 앞으로 2번 다시 공무원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해를 또 지나가는데 역시나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남자친구가 이건 인간이 아니라 그저 허언증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했죠. 솔직히 5급 친다고 1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지금 횟수로만 쳐도 6년 차인데 그 6년 동안 공부한 걸로 9급을 떨어진다면 평생 해도 5급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놈이었죠.
남자친구가 이제는 모의고사가 몇 점이라는 말도 이제는 안 믿었고, 제가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냥 앞으로 일이나 하라며 소리 지르고 말하니 전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며 고작 한다는 일이 28살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어요. 그거 도대체 왜 하냐고 하니까 저한테 미안해서 적게라도 돈 벌면서 거기서 앉아있는 시간도 많으니 공부는 계속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직장을 들어가야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기엔 이젠 나이가 많지 않냐니까 전 남자친구는 돈 벌어서 공부를 계속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었죠. 그러더니 천운이 있었는지 진짜 어느 정도 실력은 있었는지 그 해에는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의기양양해서는 저에게 받냐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안타깝게도 매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라고 자기가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서 구급 붙어놓고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 회사를 다니던 친구들을 만나서 매일같이 술 마시며 자기야말로 9급에서 시작하지만 7급 시험 보고 다시 5급도 시험 볼 거라며 그냥 시험 운이 안 좋았다고 고작 9급 따위로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쪼록 그렇게 남자친구가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되고 나선 솔직히 저한텐 그동안 고생했지라며 작은 선물이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저한테 10원짜리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하며 자기 월급이 진짜 쥐꼬리만 하다며 무슨 공무원들은 노비도 아니고 뭐라고 하면서 자기는 나보다 더 잘 버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잘 압니다. 9급 공무원 초봉이 진짜 낮다는 것을요. 그래도 여태까지 6년을 넘게 뒷바라지 해주면서 도와준 나한테 큰 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솔직히 그때는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때부터 전 남자친구와 별로 사이가 한동안 좋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이 전 남자친구가 글쎄 저 몰래 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건 몇 달 안 지나서였습니다. 그것도 그 전 남자친구한테가 아니라 그 바람피는 여자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왜 자기 남자친구한테 계속 들러붙냐고 말하던 그 여자.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제가 전 남자친구랑 예전에 진즉에 헤어졌었는데 전 남자친구가 공무원에 합격하고 나자 다시 들러붙은 아주 거머리 같은 여자로 말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너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마음 착한 자기 남자친구가 들러붙는 당신 때문에 힘들어 하길래 자기가 번호를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한 거라네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소리 지르듯이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그 인간 뒷바라지 내가 다 했고 우리가 지금 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놈이 지금 바람 피우면서 당신한테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제 말을 듣더니 그게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진즉에 마음 떠난 남자한테 매달리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쪽팔린 줄 알라면서 오히려 면박을 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솔직히 너랑 만나는 게 이제는 쪽팔린다며 자기는 공무원이니 같은 공무원이나 교사는 만나야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월급 적다고 징징거리면서 돈 한 푼 안 쓰는 쫌생이가 그딴 소리를 하냐고 하니까 자기는 대신 연금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정말 이런 놈한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전부 다 바치듯이 살았었다니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낌새는 옛날부터 보였지만 제 20대 청춘을 다 바쳤던 겁니다. 그놈의 세월의 정 때문에 못 헤어졌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자식 얼굴에 저의 손바닥 자국을 내주고는 그날로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전 남자친구 카톡 프로필에는 새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며 찍은 여행 사진으로 매번 바뀌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동안 버는 족족 그 자식한테 들어갔던 돈들이 아껴지기 시작하니 돈도 이제는 제 자신에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더군요. 저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사교 모임도 하고 그동안 한 남자의 종처럼 살다가 이제는 저를 위해서 가꾸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찌질하고 쫌생이 같은 전 남자친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좋은 사람들을 말이죠. 그렇지만 한 번의 이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는지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과 쉽사리 사귀기는 어렵게 되더군요. 또 저 사람도 나의 겉모습만 보고 다가오는 거면 어떡할까. 내가 이런 남자랑 어울리는 걸까 자격지심도 왔고 상처를 받기 싫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구해준 게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입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프로그램 개발 일을 하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끈질기게 저한테 다가왔고 반년 동안 연인 아닌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끈질긴 구애 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돈은 자기가 벌면 되니까 진짜 결혼하면 나의 영원한 가정주부로 지내줬으면 좋겠다며 진지하게 저한테 말을 하던 남자친구. 저보다 4살이 많았던 그는 책임감도 강하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렇게 사귄 지 1년 만에 자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하고 항상 저희 위주로 생각하고 그러더군요. 결국 결혼하기로 양가 집안에서 결정도 났고 상견례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이랑 전부 다 찾는다고 정신이 없을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전 남자친구가 제가 예비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 예비 신랑은 옛 남자친구도 이미 다 알고 있었기에 저보고 그냥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받았더니 저에게 전 남자친구는 잘 지내냐며 이리저리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다가 저에게 본론으로 말한다는 소리가 자기 결혼하니까 결혼식에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하냐니까 장난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공무원 됐는데 도와준 게 저고 그렇게 생각해서 초대할 정도의 사람 아니냐고 우리 같이 한 시간이 얼만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 전 남자친구 놈이랑 다투듯이 통화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대신 전화기를 받더니 우리도 결혼하는데 잘 되었다고 저희도 갈 테니까 그쪽도 오라고 말하자 전 남자친구는 갑자기 당황한 듯이 말을 더듬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보고 왜 이런 놈한테 쩔쩔매냐고 말하고 그렇게 며칠 뒤에 전 남자친구의 결혼식을 찾아갔었죠. 저한테 욕하던 그 여자랑 용케도 잘 만나서 결혼까지 하더군요. 식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둘 다 공무원이라면서 웃고 있던 전 남자친구한테 제 예비 신랑이 다가가니 진짜 겉보기에도 차원이 다르더군요. 예비 신랑이 차고 있던 시계부터 옷을 훑어보는 전 남자친구는 이분이 제 남자친구냐고 묻자 맞다고 하니 제 예비 신랑이 저희도 곧 결혼한다고 그때 반드시 오라고 말했고 전 남자친구는 얼굴에 썩은 미소를 띄우며 물론 가야죠. 우리 지연이 결혼식인데. 라고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센 척하던 전 남자친구를 보니 웃기지도 않더군요. 결혼식장도 그냥 일반 웨딩홀 빌려서 하는 그곳에서 저희는 뷔페도 안 먹고 그냥 축의금만 20만 원 넣어주고 왔습니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도 그 다음 달 결혼식이었어요. 저희 결혼식 때는 호텔의 예식장 홀을 빌려서 엄청 화려하게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느라 손님들이 많다고 호텔에서 하라고 하셔서 호텔에서도 제일 큰 홀을 빌렸었거든요. 엄청난 화환들과 손님들로 정말 TV에서만 봤지 저도 태어나서 실제로 처음 보게 된 연예인 결혼식 같은 데서 하는데 그때 마침 전 남자친구가 진짜 왔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 와서 어설프게 저에게 손을 흔드는데 표정만 봐도 웃기더군요. 그래서 진짜 고맙다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진짜 이렇게 결혼할 수 있었다고. 내가 너랑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웃으면서 말을 하니 전 남자친구는 자존심 때문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러면서 오늘 이쁘다고 하며 끝까지 자존심 있는 척 하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예식을 올릴 때 전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는데 전 남자친구의 묘한 착잡한 표정을 보니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놈 얼굴 보고 덕분에 결혼식에서 긴장되는 것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이랑 현재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곧 아이도 낳을 계획이고 정말 본인 급 따지다가 진짜 급에 맞게 사는 꼴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생에서 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글을 씁니다. 지금 남편이랑 대판 싸워서 이혼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한숨 고르고 나니 제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쓰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몇 가지 스토리를 순서에 상관없이 써보겠습니다. 결혼 2년차 부부이고요. 30살로 동갑내기입니다. 전 1남 1녀 중 장녀이고요. 남편은 2남 중 장남입니다. 맞벌이고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연봉도 둘이 같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남녀 평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남친을 만나서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집을 해와야 하고 여자는 혼수를 해와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금액적으로 남자가 부담이 클 수 있으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트 비용도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일정 금액을 같이 넣고 모아서 그 돈으로만 지냈고, 기념일 선물도 둘이 넣은 돈에서 해결하면서 나름 동등한 입장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연애하고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당시 모은 돈이 제가 7천이고 남친이 9천이었는데 남친이 돈을 쓰게 됨으로써 제가 책 잡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다 손을 벌리고 남친이 모은 만큼 딱 9천을 맞추어서 반반인 결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얼마 안 지나서 추석이 되었습니다. 시댁에 오전에 가서 음식 만드는 것을 돕고 설거지하고 밥상을 차리고, 저녁에는 시부모님과 술도 한잔하고 애교도 피우며 며느리 도리를 다하였죠. 그리고 다음날은 아침상도 차리고 설거지까지 끝내놓고 친정 갈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고모님 오신다고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보니까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친정에도 가봐야죠. 저도 맏딸인데요. 하고서는 남편에게 가자고 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가는 길에도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더라고요. 도착해서는 손님인 마냥 그냥 앉아만 있고요. 저희 집은 아버지나 남동생도 모두 똑같이 집안일 하는 스타일인데 남친은 먼저 설거지 하겠다는 소리조차 안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상 치우고 무거운 상 옮기는데도 멀뚱히 있고 시댁에서 하던 대로 똑같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앞에서는 다투기 싫어서 그냥 냅뒀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야 하는데 남편이 계속 가면 안 되냐고 하길래 무시하고 하루 자고 아침 먹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나는 시댁에 가서 자식돌이하고 거드는데 왜 자기는 처가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고 하니까 어색해서 그랬다네요. 참나, 누구는 안 어색합니까? 노력은 여자만 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는 노력하는데 왜 자기는 노력 안 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 결혼하고 몇 개월 동안은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당연히 알아서 처가댁에 안부 전화 드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친정 엄마랑 통화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넘어가고, 대신 그 후로 저도 시댁에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네요. 남편, 자기야, 요즘 왜 우리 집에 안부 전화 안 해? 응? 안 하는데 왜? 왜 안 하는데? 자기도 우리 집에 전화 안 드렸다면서. 그래서 나도 안 해도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렇게 남녀평등 운운하더니 내가 시댁에 안부 전화 안 하니까 서운해?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전화 드리는데 남녀평등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냥 자식된 도리니까 하는 거라고 버럭하네요. 그래서 제가 왜 자기는 아들이니까 해야 하고 딸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머뭇머뭇 거리네요. 이 사람이 연애 시절 그렇게 정확하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짜증이 나서 시비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자기야, 내가 왜 자기 집에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하는지 말해줄래? 당연히 부모님이 자식이 결혼했는데 궁금하실 거 아니야. 자식된 도리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결혼했는데 전혀 궁금하시지 않나 보다? 자기가 안부 전화 드리면 되잖아. 난 장모님하고 통화하면 불편해서 좀 그래. 그럼 우리 집엔 내가 안부 전화 할게. 대신 시댁에는 자기가 안부 전화 드리면 되겠네. 나도 어머님하고 통화하는 거 불편해서 잘 알아. 자기만 이해해. 그러니까 각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하네. 어떻게 부부가 꼭 똑같이 해야 하나? 됐어. 그냥 하지 말자.
이러네요. 연애 시절부터 정확히 서로 한 만큼 하는 거고, 자기가 우리 동네 한 번 오면 내가 자기네 동네 한 번 가고, 이렇게 서로 딱딱 맞게 하는 게 개념 커플인 거라면서 열올리던 사람이 진짜 황당했네요. 그리고 제가 결혼 전부터 아버지 환갑 때 여행 보내드리려고 적금 부은 게 있었고 400을 모았었는데 환갑이 한참 남아가지고 그냥 예금으로 돌려둔 게 있었습니다. 이 돈을 제가 절 위해 모은 돈이 아니고 우리 아빠 환갑 때 쓰려고 모은 돈인데 통장을 발견하고는 이게 뭐냐고 하네요. 그거 내가 아빠 환갑 여행 보내드리려고 결혼 전부터 모아둔 거야 했더니 그럼 우리 부모님은 이러네요. 시아버지랑 저희 아빠랑 동갑이시고 저희 아빠는 6월, 시아버지는 10월이 생신이세요. 그래서 그거야 자기가 결혼 전에 부모님 환갑 준비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보내드려야지 했더니 자기는 따로 모은 거 없고 모은 건 전부 결혼 비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부터라도 얼마씩 모아서 온천이라도 보내드리자 그랬더니 장인어른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우리 아버지는 온천으로 때우겠다는 소리냐며 막 뭐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자기야 결혼 전에 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따로 저축한 건데 그게 차별하는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자기보다 10원 한 장이라도 적게 해왔어? 저 돈은 내가 우리 아버지 여행 보내드리려고 따로 놔둔 돈 아니야. 결혼 후에 저기 들어간 돈 하나도 없거든. 자기 아버진 자기가 따로 생각을 못 해놔서 내가 내 돈까지 합쳐서 온천 보내드리는 건데 내가 자기 부모님께 자기보다 더 효도하는 거 아니야? 황당하답니다. 딴소리 말고 똑같은 곳에 보내드려야 한답니다. 전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치사하게 나온답니다. 이 문제는 곧 죽어도 제 맘대로 할 생각이라고 했더니 맘대로 하라네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김장을 안 합니다. 오히려 시켜서 먹는 스타일이고요. 시댁은 김장을 합니다. 저는 가서 도와드리고요. 그걸로 한 번도 우리 집은 안 하는데 니네 집은 김장해서 내가 피곤하다 이런 소리 한 적 없고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너무 맛있게 돼서 몇 포기만 친정에 가져다 줘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러라고 싸주셨는데 남편이 이럽니다. 장모님은 김장도 안 하시는데 직접 한 김장 드셔서 좋겠다. 우리 엄마 진짜 좋은 분이다. 잘해드려. 그러는 거예요. 순간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소리만 안 했어도 친정에 싸가라고 김치 싸주시는 시어머니께 고맙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런 소리를 하니까 확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제 시댁 김장할 때 안 갈래. 황당해 하면서 왜? 이러길래 김장은 나도 같이 하는데 생색은 자기가 다 내서 기분 나빠서 가기 싫어졌어. 그럼 우리 엄마더러 혼자 김장을 하란 소리야? 왜 자기 결혼 전에는 어머니 혼자 김장하지 않으셨어? 지금은 내가 결혼한 상태니까 김장을 더 하셔서 우리 주시잖아. 김장할 때 배추값도 보내드리고 가서 일도 같이 하는데 김치 주신다고 고마워해야 하는 거였어? 그럼 더 부담스럽네. 그냥 시켜 먹을래 나는. 너 진짜 웃기다. 며느리가 김장할 때 돕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아니 그 정도는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말 한마디에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더 이상은 짜증나서 못하겠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돈 보내드리고 도우러 가는 건데 말을 얄밉게 해서 이렇게 된 걸 모르나 봅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다 해두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다달이 200 정도가 나와서 두 분이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시댁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이 사실을 몰랐고요. 남편도 저희 집에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며느리가 자기 부모님이 노후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딸한테 와서 얹혀 사는데 남편이 화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더니 이래서 우리나라는 안 돼. 무슨 자식이 노후 대비책도 아니고 자식한테 피해를 너무 주네 하면서 우린 열심히 저축해두자 이러네요. 그래서 제가 좀 떠봤습니다. 자기야, 그럼 나중에 우리 부모님 아프시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맏딸인데? 처남 있잖아. 자기는 처남이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회피하는데 실망스러워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 동생이 뭔 상관이야. 사정되는 자식이 모시는 거지. 난 시부모님 나이 들면 모시고 살 생각이었는데 자긴 우리 부모님 아프면 모실 생각이 없나 봐. 장인 장모님 노후 대책 안 해두셨어?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이때 표정이 장난 아니었어요, 남편이. 난 우리 부모님도 알아서 사셔야 한다는 생각해.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자식한테 기대어 사는 건 정말 아니지. 결혼은 독립해서 사는 건데 무슨 인수합병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살면 각자 사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전 당연히 시댁도 노후 준비가 됐다고 느꼈고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주말에 시댁에 놀러 갔는데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시어머니께서 우린 노후 대책이 안 되어 있어서 큰일이라면서 사돈댁을 해두셨다니 그러시길래 저희 부모님은 해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행이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지요. 그렇게 집에 왔는데 신랑이 장인 장모님 노후 대책 해두셨어? 응, 해두셨지. 우리 집은 정확해서 그런 건 칼이야. 그럼 걱정 없겠다. 우리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가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자기 생각도 그렇고 각자 사는 거라며. 그땐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 안 해두셔서 모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난 싫어. 둘이 사는 게 편하고 좋은데? 당연히 내가 장남인데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때 자기가 우리 부모님 모실 거냐고 했을 땐 각자 사는 거라며 왜 이제 와서 딴 말이야? 그땐 장인 장모 노후 대책 해두신지 몰랐지. 우리 부모님은 노후 대책이 없으시잖아. 이거 뭔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전 분명 나중에 시부모님 모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노후 대책이 되어 있으셔서 제가 모시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남편을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제 부모님 모시는 거 어떠냐는 말에 정색하며 각자 사는 거라고 해놓고선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 되셨다니까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겁니다. 그때 그럼 장인장모도 우리가 모셔야지라고 말이라도 했다면 어차피 모시지 않아도 됐지만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로 몇 달이 지났네요. 어제였지요. 폭발한 게. 다다음 주에 저희 이모딸이 결혼을 합니다. 전 당연히 참석을 해야 했고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다 다음 주에 시고모님 아들 결혼식이라고 하네요. 전화 끊고 같은 날이니까 각자 전 저희 이모네 결혼식 가고 남편은 시고모님 결혼식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이 되냐고 내가 호라비도 아니고 결혼하고 처음 치러야 하는 경조사인데 혼자 가야 하냐면서 뭐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나도 나 결혼하고 우리 집에 경조사가 처음인데 나도 당신 데리고 가고 싶지만 이렇게 겹쳤으니까 각자 가는 게 맞지 않냐고 했더니 남자 쪽에 맞춰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판했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공평 외치던 사람이 결혼하니까 남자 쪽에 맞추는 거라고 말하냐고, 이게 당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사실 연애할 때 남자가 돈 다 쓰고 결혼할 때도 남자가 집 해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맞지만 결혼 후에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결혼해서는 여자가 남자 쪽에 들어오는 건데 남자 쪽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일을 쉴 텐데 그땐 자기가 돈 벌어다 주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그때 자기가 혼자 외벌이 한다고 해도 생색내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고 자기한테 맞추라고 하네요.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난 아이 낳을 생각 없는데 끝까지 일할 거야. 아이 안 가질 건데? 이랬더니 말이 되냐고 또 소리를 칩니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나보고 뭐가 맞는 건지 잘 생각하라고 하네요. 이 일이 있고 하루가 지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짜증만 나네요. 남녀는 다르지 않다. 아들이고 딸이고 다 귀한 자식이다. 남녀가 공평한 게 진짜 개념 있는 거다 외치던 사람이 그래서 이런 개념남이면 딱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던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집니다.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긴 했는데 아직도 혼란스러워 미치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후기입니다. 퇴근하고 변호사 친구 만나서 이야기 좀 들었고요. 남편 성격상 협의 이혼은 힘들 것 같고요. 녹취를 좀 해두라고 하네요. 소송밖엔 없다고요.
전 위자료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공동명의로 한 것들 중 제 부분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잘못한 것처럼 하루 종일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언제나 남편 생각이 다 맞는 소리라며 믿어줬던 걸 남편도 잘 알기에 이번 일도 제가 자기 말에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놈을 개념남으로 판단했던 그 시점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리플이 참 많이 달려서 한참 걸렸습니다. 다 읽어봤고요. 조언 감사드리고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반반 연애 반반 결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결혼했으니 제 권리 찾아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고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더 믿고 따랐는데 그게 단지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했던 짓거리라고 생각하니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안 그러신 남자분들도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반반 결혼의 이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한국 여자들은 결혼 후에 시댁에만 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결혼 비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이라며 반반 결혼이 그런 부당함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 하였고요. 항상 저에게 네가 자기 집에 이만큼 하면 나도 너희 집에 더했음 더하지 못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헛소리였을지도 모르는 그 말에 더 감동했고요. 그래서 동등을 원하는 남편을 최대한 맞춰준 것이죠. 결혼 시에 예단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랑 잠깐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나서서 반반 결혼에 예단이 웬 말이냐고 실드 쳐줬었고요. 그래서 더 확고해진 거고요. 가사 분담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퇴근이 같아서 항상 같이 오면요. 제가 먼저 씻고 그 사이에 남편은 출근할 때 정리 못한 것들 정리해놓고요. 남편 씻을 때 전 저녁 준비하고요.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여자인 제가 더 많이 한 건 맞는데 저는 남편이 원해서 공평을 따라 주었던 것이지 제가 더 손해본다고 안 하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 환갑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모아둔 거랑 흔들리지 않았고요. 우리 아빠 그렇게 보내드리고 시아버님 온천 보내드린다는 생각은 제 생각이 맞다고 믿고요. 근데 참 서운한 것은 시부모님이 해외 한 번도 못 가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업으로 짬짬이 번역 알바도 하는데 얼마 되진 않지만 따로 자유적금 여행 경비 모으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 저축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딴 식으로 나왔던 게 가장 서운하네요. 나중에 보내드리자며 제가 모은다고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솔직히 공평 외치는 남편 말에 100% 수긍해서 결혼한 건 맞는데 결혼해서도 완전 반반 이렇게 외치며 살지 않았고요. 전화 안 드린 것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저 일 있고 나서도 알아서 연락드리고 했었네요. 학가 문제도 제가 남편 떠본 것이 잘못이라고 하시는데 결혼 후에 조금씩 바뀌는 남편 보면서 마음가짐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랬고요. 결혼 결심하면서 시부모님 나중에 모실 생각이 분명 있었답니다. 남편이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주고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거라면 저 이렇게 이혼 결심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요. 실체를 이제 다 아니까 오히려 후련한 거 있죠? 다시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1%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제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만 자녀 계획이 있었기에 조금 일러서 겨울쯤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남편이 생활비 혼자 벌어와도 생색 안 낸다는 그런 말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안 낳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강 변명은 다 한 것 같네요. 지금 느낌은 그냥 후련해요. 소송 준비하려면 조금 힘들겠지만 기운 낼 거고 이혼 후에 회사 문제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렇다고 제가 그만두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남편도 뻔뻔하게 나오는데 저도 뻔뻔하게 굴어보려고요. 이걸 보시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께 한마디 하자면 결혼 반반 좋습니다.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결혼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다만 여자분들은 결혼 반반해도 될 만큼의 괜찮은 남자를 잘 고르셔야 할 거고요. 남자분도 여자가 따라준다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고맙게 생각하고 결혼 후에도 정말 자기 집처럼 친정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여자들은 남녀평등 아무리 외쳐도 결혼하면 시댁에 좀 더 손이 가는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요. 알아서 느끼며 잘하는 사람에게 괜히 더 잘하길 바라면서 툭 한마디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제일 기분 더럽고 서운한 겁니다. 그게 이혼 후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깔끔히 글 쓰게 되면 좋겠습니다. 최종 후기입니다. 전에 공평하게 결혼했던 여자의 최후 글쓴이입니다. 후기입니다.
원글에 말했듯이 저희 아버지 환갑이셔서 며칠 전 여행 즐겁게 잘 보내고 와서 후기 올립니다. 글 썼을 당시에 변호사 친구와 상의 끝에 녹취라는 답을 찾았고 더 알아보니 법정 이혼 사유가 되려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했고 결혼 전 약속을 서면상 공증한 것도 아니고 공증해도 재산 문제 외엔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이행 안 한다는 것만으로는 제가 패소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하여서 그 후에 펜 녹음기를 하나 구입해서 때만 노리고 있었지요. 그놈한텐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고 시댁엔 안부전화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일상생활도 거의 말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녹취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요. 그놈도 슬슬 상황이 답답했는지 뭐가 불만이냐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여러 번 시도 끝에 녹취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씻고 나오거나 펜이 가방에 있거나 등등 몇 번을 실패하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유도를 했습니다. 처음 녹취 내용 요약. 자기 그때 뭐라고 했지? 이사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했었나? 남편 당당하게 그때 내가 말했잖아. 생각해봤어? 응, 생각해봤는데 그거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살면 좋겠어. 목소리 톤이 높아지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 나도 불편한데 우리 부모님은 어쩌라고 그런 말을 해? 그럼 나도 모시고 살 이유가 없는데? 자기는 내가 우리 부모님 노후 대책 안 했을 거라고 했을 때 뭐라 했어? 인수합병 아니라며 각자 살아가는 거라며. 근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세상 천지에 처가댁 모시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게다가 처가댁은 노후 준비도 돼 있는데 뭐가 문제야? 물론 그건 문제 없지. 누누이 말했지만 난 결혼 전부터 나중에 시부모님 나이 드시면 모시려고 했어. 근데 그건 자기가 우리 부모님도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전제였을 때고 자기는 그럴 맘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웃으며 시부모님 모시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제가 더 말하고 있는데 말 자르면서 야 그만해 너랑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주위에 다 물어봐라. 너같이 말하는 여자가 있는지. 아직까진 시집으로 오는 거지 결혼을 하는 게 아니야. 뭘 좀 똑바로 알고 떠들어. 지금 장난해? 너 결혼 전에 저도 욱해서 호칭이 막 나갔습니다. 뭐라고 했어? 정말 이런 한 푼 동등하게 써야지 개념 있는 거라며. 그럼 내가 너 부모님 모시게 되면 시부모님한테 들어가는 생활비며 용돈이며 네가 더 벌어와야 공평하겠다. 그치? 너 진짜 웃긴다. 이러고선 아무 말도 못하대요. 제가 더 싸줬습니다. 너 결혼 전에 내가 이렇게 더치페이 딱딱하고 반반 결혼하면 뭐가 좋은 건데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 한국 여자들 결혼 후에 시댁일만 더 신경 쓰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해서 불합리하다며. 반반 결혼이 그 부당함을 해소시켜 준다며. 내가 너네 집에 이만큼 하면 너도 우리 집에 이만큼 하겠다며. 근데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꿔? 김장은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쳐도 양가 경조사 문제는 왜 내가 우리 친정 무시하고 시댁만 신경 써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시부모님 여행 경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결혼 좀 모은 돈 가지고 네가 뭔데 왈가불가야? 짜증 내더군요. 했던 말 또 하냐? 야 됐고 네가 집값 반 보탠 거에서 내가 혼수 반한 거 빼고 얼만데 내가 줄게. 그거 주면 이제 조용할 거냐? 참 이때 이놈 정말 최악이고 이게 본 모습이다 싶더라고요. 그놈 돈 나올 구멍 없고 시댁에서 보태줄 형편도 안 됩니다. 보통 남자들이 허세 부리는 것처럼 저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집 1억 4천하고 2천 혼수했고 2천으로 결혼 준비했으니 집값 7천에서 1,000만원 빼고 6천 주면 되겠네. 그럼 조용히 하고 따라줄게. 언제까지 줄 수 있는데? 내가 더러워서 해주고 만다. 이러고 나갔습니다. 외박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음날 일어났더니 후다닥 옷 갈아입고 아는 채도 없이 먼저 나가대요. 물 한 잔 마시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6천은 언제 줄 건데? 무시하더군요. 이후론 상습 문자는 안 좋을까 해서 더 이상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약 올린 정도? 이날 지나서 전재산이랄 것도 없지만 틈틈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결혼 후에 월급 일부분 합하여 모으던 적금도 해약했고 제가 시부모님 여행 경비조로 모은 것은 어차피 제 것이고 제가 부업해서 모은 돈이고 결혼 전에 아버지 한갑 여행할 것도 어차피 제 것이고 지금 사는 집 전세 반도 제 것이고 공동명이고 혼수가 문제이긴 한데 이거
이것은 차후 중고로 싸게라도 모두 내놓아서 딱 반으로 정리할까 했습니다. 적금을 해약한 날 그때까지 남은 생활비 반과 적금도 이자까지 정확히 반을 딱 나눠서 가계부와 해지한 통장과 함께 동봉의 봉투에 넣어서 줬습니다. 뭐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이제부터 돈 관리는 각자 하는 게 좋겠다, 나 귀찮어 이랬습니다. 네 맘대로 해보라고 그러더군요. 그 후 양가 겹친 결혼식이 다가왔고 하루 전날 내일 입을 거 챙겨두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선 당일날 쪽지만 달랑 두고 전화 꺼놓고 집을 나섰지요. 들어갈 때쯤에 전화기를 켰더니 육두문자부터 해서 개념 없다는 소리까지 써놨더군요. 예상 못한 증거문자 또 하나 확보하고 집에 들어가니 술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대요. 저 오니까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지랄지랄 하기 시작합니다. 전 이미 현관문 열면서 녹음기 킨 상태. 두 번째 녹취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야, 네가 지금 우리 집을 무시하려고 작정했냐? 그렇게 우습게 보이디? 내가 얼마나 개망신을 당한 줄 아냐며 소리소리 지르더군요. 자기야, 나 결혼식 동생 다녀온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저보고 아가리 닥치라고 합니다. 너 이제부터 친정 가지 말고 통화도 하지마 이러대요. 내가 미쳤어? 내가 너의 소유물이냐? 저도 덩달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착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여자가 남자 쪽에 맞춰줘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퇴근해서 밥 먹고 쉬고 있는데 케이크랑 꽃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분위기 잡기에 눈치채고 녹음기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녹취 내용 요약. 남편, 자기야, 우리 이러지 말고 화해하자. 무슨 화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공평할 수 없는 거 자기도 잘 알잖아. 응, 잘 알고 있었는데 공평할 수도 있다고 가르쳐준 게 바로 당신이었지. 결혼 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고 그렇게만 하면 불합리한 우리나라 썩어 빠진 무개념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안 그래?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인정해. 그 당시엔 데이트 비용이나 남자가 집 구하는 거랑 그런 것들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걸 자기한테 말한 건데 고맙게도 자기가 잘 따라줘서 지금까지 고맙다고 생각해. 하지만 결혼은 별개야. 결혼식 문제도 그래. 결혼 후 처음 맞는 시댁 경조사가 있다면 며느리가 당연히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친정 경조사는? 그건 잘 말씀드리고 봉투만 보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걸? 이모님 댁에서도 시댁 경조사 있다고 설명하면 여자이시니까 이해하실 텐데 아니 이해 못하시던데 경사가 겹쳐서 각자 참석하는 거라고 하니까 너도 갔었어야지 라는 말은 안 하시고 응 그랬니 하시던데 가만히 있더니 이럽니다. 경조사가 겹칠 일이 앞으로는 없다고 판단한 듯 해요. 그래, 그건 내가 생각이 짧았네.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내가 두 번 다시 아무 소리도 안 할게. 그럼 우리 이제 화해한 거지? 나 용돈 받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애교를 핍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다 하자. 우리 아버지 환갑여행은 어떤데? 내가 결혼 전 모은 돈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자기 돈 1원 한 푼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보내드리면 안 돼? 보내드려야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가 시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적금 해약한 것도 있고 자기 부업한 것도 있잖아. 아 그러네. 적금 해약한 거 나눴으니까 그걸로 자기 아버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면 되겠네. 그리고 나 부업한 거 우리 엄마 옷 사입으라고 다 드렸는데 이걸 어쩌지? 그걸 왜 자기 마음대로 장모님을 드려? 그거 내가 잠 덜 자고 주말에 틈틈이 알바한 건데 자기 허락을 받아야 해? 목적이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모은 거였잖아. 목적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여유자금 모아서 보내드리자는 취지였지만 자기는 우리 부모님 못해보신 거 해드린다고 따로 알바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 나도 그래서 관뒀어. 더 이상 부업할 힘도 없고. 지금까지 모은 걸론 인천 아빠도 못 보내드릴 것 같아서 그냥 엄마 옷 사입으라고 드렸어. 남편 울그락거렸는데 가다듬더군요. 자기야 진짜 이러지 말자. 우리 이렇게 감정 싸움하지 말고 다시 올바르게 생각해보자. 올바르게 생각하자는 사람이 결혼은 별개라며 시댁 먼저 맞추라고 말을 해. 그리고 내가 시댁 먼저 안 맞춘 게 뭔데. 명절에 시댁에 먼저 가지 친정에 먼저 내가 가? 김장 때도 우리 생활비 아닌 내 용돈에서 돈 보태드리고 힘드실까봐 자진해서 가서 돕는 건데 너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어? 생색은 있는 대로 내더라. 그 몇 폭이 우리 부모님 가져다 준 거니까
하니까 뭐 어떻다고? 그리고 뭐 내가 임신하고 육아하려면 외벌이 해야 하는데 그걸로 생색 안 낸다고?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전 좀 흥분했는데 오히려 그놈은 애써 침착하게 말하더군요. 당연히 외벌이하면 힘들지. 그걸로 애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 생각은 안 해? 내가 외벌이 해도 아무 투정 안 부린다는 건 자기를 위한 배려인데 왜 그걸 생각 못해? 멘붕이 오더군요. 더 이상 말도 하기 싫고 그만하자. 너 같은 놈이랑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소리치네요. 야, 너 진짜 답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네 의견 굽힐 생각은 전혀 없냐? 그래, 내가 결혼 전에 솔직히 내가 돈 더 쓰면 아까워서 평등 공평 외쳤다. 그때 너랑 결혼할 확신도 안 섰고 내가 돈 더 쓰다가 헤어지면 내가 너무 손해일 것 같아서 그랬다. 그리고 결혼할 마음 먹었을 때도 우리 집 너도 뻔히 알지 않냐? 집 해주실 여력 없으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반반 결혼 말한 거고 너도 순순히 승낙했잖아. 하지만 결혼해서까지 내가 남잔데 그렇게 살아야 하냐? 당연히 시댁에 좀 더 맞추고 시부모님부터 챙기는 게 도리지. 그리고 얼마나 된다고 김장 때 돈 보탰다고 유세야? 20만원 보탰습니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다. 어떤 시어머니가 친정에 김치 가져가라고 하겠냐. 그리고 장인어른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우리 아버지는 온천. 세상에 그런 집 없다. 반대인 경우면 몰라도 그리고 결혼했으면 결혼 전에 모은 돈도 공돈 재산이지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무슨 개수작인데. 저게 본심인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단지 돈이 아까워서 결혼할 확신이 안 생겨서 더치페이 한 거고 결혼할 때는 신혼집 구할 여유가 안 돼서 나한테 사탕 발림한 거란 소리야? 그래, 어쩔래? 알았어. 네 뜻 잘 알았으니까 잘 생각해볼게. 생각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지 의견에 따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지나서 녹취 내용 친구한테 다 의논하고 이혼 서류 가져와서 내밀고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저더러 미쳤냐고 왜 이러냐고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냐고 그러길래 녹취한 거 들려줬습니다. 무지 황당해 하더군요. 이거 카피본이야. 변호사 친구한테 들려줬더니 이 정도면 너한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법정 싸움까지 가도 내가 100% 승소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너 나한테 위자료도 줘야 한대. 그렇게까진 하기 싫고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자. 집 빼서 서로 돈 가져가고 혼수 반만큼 네가 가져가던가 아님 팔아서 반반 나누던가 딱 공평하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도장 찍어주나 보자고 난리를 치더니 다음날부터 와서 빌기 시작합니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자기가 잠시 친구들 이야기 듣고 미쳤었나 보다고. 그래서 제가 네 친구들은 연애할 때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결혼할 때 집도 장만하고 했잖아. 그러니 와이프들이 시댁에 설설기며 살겠지만 그걸 나한테도 바랬다는 거부터가 에러지. 난 이미 결심 굳혔으니까 이혼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창피하게 회사에서까지 울먹이며 빌더이다. 시부모까지 찾아와서 빌고 하시는데 어른 앞에서 냉정하게 하기 뭐해서 알았다고 돌려보낸 뒤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짐을 싸서 친구 집에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신 전까지는 이혼 소리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혼 요구했고 법원 가서 협의 이혼 확인 신청했고요. 지금은 숙려기간 중입니다. 이런 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부모님 모시고 관 가서 실컷 놀다가 왔고요. 이제 좀 더 버티면 이중 인격 자랑도 영원히 남남이군요. 정말 아이가 없을 때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한 게 너무 잘한 것 같고요. 개운합니다. 이혼녀 딱지야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다 싫다면 돈 있겠다, 직장이 있겠다. 독신으로 살지요 뭐.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제일 힘든데 제가 그런 대우 받았다는 걸 다 들으시면 속은 상하시겠지만 웬만한 남자들보다 공부 더 시키고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잘했다는 못하시더라도 알았다고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쓰레기 같은 자식 결혼 2년 동안 열심히 모아준 돈까지 해서 1억 정도 있는데 알아서 장가 가겠지요. 저는 앞으로 일 더 열심히 하고 여가생활 좀 즐겨야겠습니다. 물론 그 자식이 회사에 거짓 소문 퍼뜨릴 수 있으니 미리 언질해 놓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답니다. 수많은 조언들 감사하고요. 리플 달아주셨던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